안녕하십니까, 노종면입니다. 2013년 2월 25일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3월 13일에 김학의 대전고검장을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합니다. 이틀 뒤 김학의가 실제 차관에 취임합니다. 김학의 성범죄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지만 묵살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임기가 반 이상 남은 경찰청장이 바뀐다는 보도가 나왔고 그대로 됐습니다. 바뀐 경찰청장은 수사 지휘 라인부터 물갈이했습니다. 사실상 김학의 수사를 중단시킨 조치로 의심됩니다. 이런 의심을 사는 이성한 당시 경찰청장이 어제 다니던 로펌에 사표를 던졌습니다. 김학의 본인에 관한 사실도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학의는 유착이 의심되는 건설업자 윤중천에게서 차명폰 2대를 제공받아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명폰의 존재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당시 검찰이 이 내용을 알고도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밖에 오늘 더 뉴스가 주목하는 뉴스는 청문회 대안찾기, 경남FC 징계, 재벌 3세들과 마약, 버닝썬의 승리와 아레나의 강 회장 등입니다. 주요 뉴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선거는 정당의 존재 이유라고 하죠. 4월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선거가 치러지는 경남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으로 총출동했습니다. 장관 후보자 낙마와 청와대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 요청,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노회찬 발언, 통영 고성 지역기자 돈봉투 사건 등을 놓고 여야가 난타전 수준의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월 보선의 또 다른 돌발 변수입니다. 프로축구연맹은 상벌위원회를 열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경기장 유세 책임을 물어 경남FC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경남FC가 한국당과 황 대표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만큼 징계 수위에 따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차명폰 2개를 만들어 김학의 전 차관에게 제공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자신들의 관계를 숨겼다는 건데 2013년 수사 당시 검찰은 차명폰에 대해 전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YTN이 단독 보도합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회동을 갖고 최근 실시된 연합훈련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했습니다. 한미동맹 재확인과 북미회담 견인, 정상회담의 목표를 위해 양국의 외교 안보 라인이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0.4%로 집계돼 2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신선식품 지수나 생활 물가 지수도 지난해 대비 소폭 하락하거나 변동이 없었습니다. 유가와 채소값이 크게 내리면서 물가 상승을 억제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더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4.3)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막판 유세전에 나서는 가운데 잇따르는 논란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제 보궐선거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권 움직임 어떻습니까? 네, 앞서 앵커께서 언급하셨던 대로 여야 지도부는 선거가 치러지는 경남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에 총출동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통영과 창원으로 가며 막판 지원 유세에 나섰고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창원 유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하루 앞두고 있는데 변수가 참 많습니다. 먼저 민주당 입장에서는 장관 후보자 낙마와 청와대 인사검증 책임에 더해서 집 세 채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이냐는 등의 해명이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도 나와서 신경이 쓰이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서른 최고위원은 어제 장관 후보자들이 50대 후반 정도 되는데 그 연배는 위장 전입이나 부동산 투기 등이 통상적인 사회 분위기였다는 발언을 해서 기름을 부은 꼴이 됐습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황교안 대표의 선긋기에도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의 연루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경남FC 축구장 유세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점이 부담입니다. 이와 함께 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고 노회찬 의원이 돈을 받고 목숨을 끊었다는 발언이 진보층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또 통영 고성의 지역신문 기자가 한국당 정점식 후보 측 인사에게 돈 봉투를 받았다고 선관위에 신고한 부분도 변수입니다.
자, 국회가 텅 비었겠군요. 하지만 오늘 청문 보고서 논의하는 상임위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정보위원회도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압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민감용 경찰청장을 출석시켜서 경찰청에 대한 업무 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이 돼서 세부 내용을 알 수는 없는데 여야 간 이견을 보이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놓고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은 최근 관심이 큰 현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서 박근혜 정권 차원의 경찰 수사 방해 여부, 또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유착 의혹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달아서 채택했습니다. 다만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문성혁 후보자 아들의 한국 선급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한국당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반대해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예정인데 야당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축구장 선거 유세와 관련해 프로축구연맹이 경남FC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애초 예상보다 훨씬 길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양시창 기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벌위원회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돼서 벌써 4시간이 지났는데요. 애초 예상 시간 2시간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아무래도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원들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벌위원장인 조남돈 변호사를 포함해 허정무 연맹 부총재 등 위원들은 3시간 넘게 논의를 진행하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했고 다시 조금 전부터 마무리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연맹은 어제 경기위원회에서 경남 구단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상벌위에 회부했습니다. 지난달 30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훈 후보 일행이 당명과 후보 번호가 적힌 옷을 입고 축구장에 입장했고 축구장 안에서 선거 운동을 했습니다. 경기장에서 엄격하게 금지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앞서 경남FC 조규 이사와 직원 등 4명은 위원회에 참석해 축구장 선거 유세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을 마쳤습니다. 경남 측은 직원들이 충분히 관련 규정을 설명하고 입장을 제지했지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일행이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장에서 명백한 규정 위반이 일어난 이상 징계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징계 수위가 관심인데요. 경고부터 최고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 관중이 정치적 행위를 했더라도 구단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통 무관중 경기를 치르거나 벌금을 물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내용이 오늘 상벌위에서도 참고가 될 전망입니다. 상벌위 결과는 잠시 뒤에 나올 예정입니다. YTN은 결과 발표를 생중계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축구회관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네, 상벌위원회 끝나는 대로 브리핑이 있다고 하니까 현장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도 중에 화면이 잠시 고르지 못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도 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하면서 공직자 후보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매번 홍역을 치르는 인사청문회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공수가 바뀔 때마다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 자료 안 내고 어떻게 소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는 다 소명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김없이 자료 제출을 놓고 고성이 오갔던 인사청문회. 과거 여야가 반대 입장이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실한 자료 제출이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 청문회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여당 지도부의 일성도 판박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청문회가 인신 공격과 신상털이의 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국가적인 인재가 누가 장관을 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인사청문회가 업무 능력보다는 신상 털기식의 청문회로 변질되어서
공직 후보자의 인격 및 사생활을 침해하고 해서 능력 있는 인사가 공직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하자는 제안도 매번 반복됐습니다. 주로 여당에서는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자질 검증만 공개하자는 제안을 내놨고, 야당에서는 후보자가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하자는데 방점이 찍혔습니다. 인사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이를 막아야 한다는 요구도 잇따랐습니다. 20대 국회 들어서만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40건 발의됐고, 과거 19대와 18대 국회에서도 각각 42건과 30건이 발의됐지만 통과된 법안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공격과 수비를 하는 입장이 맞서면서 여야 합의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겁니다. 정부의 후보자 검증 과정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미국의 경우 수사기관까지 나서 상호 검증하고 인사검증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는 등 훨씬 더 까다롭게 도덕성과 자질을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미국에는 공직자윤리, 그리고 국세청, 더 나가서 FBI가 상호 검증을 해서 독자적으로 검증을 해서 검증기관 주체들 간의 경쟁 시스템이 돼 있어요. 구멍 뚫린 검증과 여야 공방으로만 기억되는 인사청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복되고 있지만 토론과 합의가 실종된 국회에서 매번 울림없는 메아리로 그치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장관 후보자 일부가 낙마하자 검증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앞선 보도대로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도 적지 않습니다. 청문회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을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미국 청문회와 한국 청문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차이가 청문회 실시 뒤의 인준 절차입니다. 인준은 입법부가 공무원 임명 등과 관련된 행정부의 행정행위를 인정하는 역할입니다. 미국에서는 청문회를 진행한 상원의 인준이 필수적입니다. 상원의 인준을 거친 후보자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가 열리기 전 검증의 주체도 다릅니다. 한국은 청와대가 검증을 도맡아 합니다. 반면 미국은 백악관 인사국과 연방수사국 FBI, 국세청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함께 검증에 나섭니다. 후보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과거 행적 등 230여 개의 항목에 대해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검증의 과정도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신상검증과 정책검증이 청문회 때 동시에 진행되는 반면에 미국은 검증 과정이 단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신상검증을 통과한 후보자만이 정책검증 단계인 상원청문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이미 앞선 단계에서 신상검증이 마무리된 만큼 상원에서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책 검증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신상 관련 의혹을 파고들게 됩니다. 매번 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부동산 투기 의혹, 위장 전입, 특혜 채용 등의 질문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신상 검증이 선행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시한의 문제도 짚어봐야 합니다. 한국은 사전 검증을 도맡아 하는 청와대 외에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바로 국회입니다. 하지만 임명 동의안 제출로부터 단 20일 이내에 청문회도 마치고 청문 보고서도 채택해야 합니다. 청문 보고서 재송부 기간까지 합치더라도 30일입니다. 미국은 시한을 법률로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인선하고 검증을 거쳐 상원청문회와 인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인사청문회 제도가 실시된 이래 230년 동안 낙마자는 12명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도입 이후 정권마다 10명 안팎의 낙마자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왜 미국처럼 못하는 걸까요? 정권의 향배에 따라 공수 역할이 바뀌기 때문에 집권 가능 세력들끼리 적절히 타협해온 결과가 아닌지 묻게 됩니다. 오늘 김학의 사건과 관련된 더 뉴스의 보도가 많습니다.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학의 사건 수사단의 수사 범위에는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 씨는 과거 분양 사기 혐의에서 3차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이 손을 쓴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약재 전문 상가로 지난 2006년 준공된 건물입니다. 윤중천 씨가 회장으로 있던 건설회사가 시행을 맡은 곳인데
날림 시공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허위 분양 광고로 분양자들을 끌어모으고 개발비 70억 원을 빼돌렸다며 피해자들의 진정과 고소가 이어졌습니다. 검찰이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3차례 수사했는데 결론은 모두 무혐의였습니다. 앞서 2차례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게 이유였고 마지막엔 죄는 인정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당시 윤 씨가 검찰 고위층의 손을 써 무혐의로 빠져나갔다고 주장합니다. 나만 수사 잘못하니까 윤중 처벌은 검사 잘못해서 빠져나가자 이렇게 제의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서 있어요. 그때는 잘 몰랐지만 윤 씨의 한방천하 사기 사건에서도 김 전 차관이 개입해 무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김학의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모 씨는 2013년 1차 수사 당시 경찰에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사건 청탁과 함께 돈 봉투를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사단 관계자는 윤중천 씨 관련 사건들을 모두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2차례 검찰 수사에서도 윤 씨와 김 전 차관의 대가성 의혹이 제기됐지만 당시 검찰은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YTN 양희택입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지인 명의의 차명폰 2개를 만들어 김학의 전 차관에게 제공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2013년 당시 검찰이 이런 부분을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한동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지난 2013년 당시 경찰은 강원도 원주 별장뿐 아니라 이곳에서도 윤중천 씨와 김학의 전 차관이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기록을 보면 박모 씨는 2007년 4월 강남 오피스텔에서 윤 씨 강요로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합니다. 2006년 10월에서 2008년 2월까지 같은 곳에서 수십 차례 성폭행당했다는 이모 씨 진술도 나옵니다. 특히 경찰은 이 같은 다수의 성관계가 이뤄진 시기 김 전 차관이 차명폰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YTN 취재진과 만나 윤 씨 수첩에서 하기영이라고 적힌 전화번호들을 추적해 윤 씨가 제공한 차명폰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씨가 경기도 용인에 있는 지인회사 직원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2006년에서 2009년까지 4년 동안 김 전 차관에게 제공했다는 겁니다. 이른바 별장 성범죄 역시 차명폰이 사용된 기간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경찰은 이 같은 수사 기록을 모두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게 우리 그때 죽을 때 상태 잘못하면 죽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더 찾아서 갖다 붙였으면 붙였지. 그러나 검찰은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선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윤 씨가 직접 차명폰을 만들어주고 김 전 차관이 그걸 사용했다면 둘의 관계에 불법적인 대가성이 있다는 추정이 자연스럽지만 검찰은 역시 전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2013년 김학의 사건 수사 당시 경찰 수사팀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성한 전 경찰청장이 몸담고 있던 대형 법무법인에 돌연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조만간 이 전 청장을 불러 외압 의혹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이 김학의 전 차관 내사를 시작했던 지난 2013년 3월 부임한 지 1년도 안 된 김기용 청장을 밀어내고 이성한 청장이 새로 부임합니다. 어느 날 BH에서 VIP의 명을 받았다 하는 분이 저한테 왔습니다. 국가 원수가 그만 일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 거기에 따르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새로 부임한 이 전 청장은 김학의 수사팀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 본인도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여기서 남은 김 전 차관을 지칭하는 것이었고 사실상 외압으로 느꼈다고 대검 진상조사단에 진술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이 전 청장은 당시 부임 직후 단행한 인사에서 수사국장과 수사기획관 등 당시 수사팀 지휘부를 모두 교체했습니다. 수사기획관의 경우 취임 4개월 만이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인사로 꼽힙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조만간 이 전 청장을 불러 수사지휘부를 교체한 이유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청장은 고문으로 일하던 대형 법무법인에 돌연 사표를 냈습니다. 퇴임 후 세종연구소와 한전 등에 몸담았다가 지난해 중순 법무법인으로 옮겼는데 불과 9개월여 만에 그만둔 겁니다. 오늘부터 하직하셨습니다. 진상조사단이 당시 경찰청 수사지휘부에 대한 인사 조치를 수사 방해라고 적시하자 부담을 느껴 사표를 낸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은 이 전 청장에게 관련 발언을 실제로 했는지와 사표를 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SK와 현대가 3세가 마약을 구매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는 뉴스가 어제 있었죠. 판매책이 검거되면서 덜미를 잡혔고 또 다른 부유층 자녀들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고 보도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이 대마 흡입 혐의를 받는 SK그룹 창업주의 손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대마 구매와 흡입 혐의로 31살 최모 씨에 대해 오늘 오후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3월부터 공범 이모 씨 등으로부터 모두 18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입해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구매한 대마를 주로 집에서 피웠다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해외에 머물고 있는 현대 일가의 3세 29살 정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귀국하는 대로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이달 안에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정책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며 추경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도 적극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 법들을 국회가 의결해 주신 덕분에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이 늘었습니다. 그런 일들은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올해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IMF는 우리 경제의 하방 요인을 지적하면서 추경 편성을 권고했습니다. 그런 몇 가지 필요와 재정 여건을 관련 법과 함께 고려하면서 추경을 준비해 4월 중에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0.4%로 집계돼 2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유가와 채소값이 크게 내리면서 물가 상승을 억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네, 김평정입니다.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해 들어서 계속 0%대로 나오고 있네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4.49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4% 증가했습니다. 0.4% 상승률은 지난 2016년 7월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월에 0.8%, 2월에 0.5%에 이어 석 달 연속 1% 미만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1분기 전체로 보면 상승률이 0.5%에 그쳐 분기별 통계치가 나온 지난 1965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낮춘 건 기름값과 채소값 영향이 컸습니다. 석유류 물가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9.6% 내리면서 전체 소비자 물가를 0.43%포인트 낮췄습니다. 채소류 물가도 12.9%나 하락하며 전체 물가를 0.21%포인트 끌어내리는 효과를 냈습니다. 서비스 물가 상승률도 1.1%로 전달의 1.4%보다 둔화했습니다. 개인 서비스 가운데 외식 물가는 학교 급식비 무상 정책의 효과로 전달의 2.5%보다 낮은 2.3% 상승했습니다.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신선식품 지수는 채소값 하락 때문에 전년 같은 달보다 3% 하락했고 다른 체감 물가인 생활물가 지수는 상승률이 0%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똑같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가격 변동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 불안 요인을 점검하고 물가 관계 차관회의 등을 통해 물가 안정 기조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평정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국방장관이 만나 북미 대화를 견인할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장관은 최근 조정 실시된 한미연합훈련을 성공적이라 평가하면서 연합 방위태세가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처음 만난 정경두 국방장관과 패트릭 셰넨 미 국방장관 대행. 두 장관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연합 준비 태세를 확고히 유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미 모두 지난달 키리졸브 훈련을 대체 실시된 동맹 연습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새로운 동맹 연습은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 유지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최초 작전 운영 능력 검증 준비를 위해서도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셰넨 장관 대행은 다만 일부 보완점은 9월 훈련에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합훈련의 조정은 축소가 아니라며 방위태세 약화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I don't think we're scaling back exercises. I think we're building capability. 한미양 측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9.19 남북 군사합의 이행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우리 군의 노력을 소개했고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미 측의 지속 보안 능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된 한미연합사 전시지휘 통제소 탱고 운용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라는 제의나 협의는 없었다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한미양국은 북한이 대화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핵미사일 활동 등 대북 정보 공유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진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옥죄는 대북 제재가 비핵화 시간표를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몇 달 안으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 비핵화는 정해진 시간표가 없다면서도 대북 제재가 그 시간표를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제재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낀다면서 제재를 유지해야 비핵화 시간표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의 지렛대를 느슨하게 풀지 않은 한 북미 협상에서 주도권은 미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할 수 있는 한 북한 비핵화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정상이 몇 달 안으로 다시 만나 실질적인 비핵화의 큰 조치를 달성해내길 희망한다며 3차 북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북미 정상의 결단에 의존하는 이른바 톱다운 방식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최종적이고 완전한 북핵 배기 달성 의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We'll continue our progress towards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폼페이오 장관은 이와 관련해 북한 비핵화 여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하면서도 완전하면서도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북한 주민을 위한 더 밝은 미래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블라디미르 콜로콜체프 러시아 내무부 장관이 방북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콜로콜체프 러시아 내무상과 일행이 어제 평양에 도착했다고 짧게 전했고 방북 기간이나 목적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콜로콜체프 장관이 러시아의 치안 총수격에 해당하는 만큼 임박설이 나오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러 일정과 이번 방문이 관련이 있는지 주목됩니다. 앞서 최근 김 위원장의 의전 담당자인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6박 7일간의 방러 일정을 마치면서 김 위원장의 첫 러시아 방문이 이달 중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대형 산불을 진화하던 소방관 30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산지대에서 불이 난 데다가 진화 작업 중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해발 3,800m 고산지대에 붉은 불기둥이 치솟고 연기가 거대한 구름처럼 피어오릅니다. 산불이 일어난 곳은 중국 남서부 스촨성 양산주 무리연 산악지대. 지난달 30일 일어난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즉각 700명의 소방관을 투입했지만 산이 깊고 지형이 복잡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깊은 산골에 몰아치던 바람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면서 수십 명의 소방관이 실종됐습니다. 구조당국은 군 헬기를 투입해 수색 작업에 나섰지만
39의 소방관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화재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최근 중국에서는 예년보다 높은 기온과 적은 강수량으로 대형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전날 산시성에서도 큰 산불이 일어나 9천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고 베이징 근처에서도 대형 산불이나 수천 명의 소방관이 투입됐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이번 참사로 소방관에 대한 교육과 장비, 소방당국의 부실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맑고 쾌청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꽃샘추위 때문에 날은 쌀쌀합니다. YTN 중계차 연결합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여의도 윤중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직 바람은 차가운데 거기는 또 개나리가 화사하게 폈다고요? 네, 이곳 윤중로의 벚꽃은 아직 다 피지 않았지만 샛노란 개나리는 이렇게 만발했습니다. 노란빛 개나리를 보니 마음에도 봄이 찾아온 듯 기분이 저절로 좋아지는데요. 오늘 하늘도 맑고 미세먼지 걱정도 없어서 봄꽃 감상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찬바람이 불면서 날씨는 다소 쌀쌀하니까요. 외출 시에는 보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맑고 파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다만 내일까지 꽃샘추위가 이어지면서 중부지방 곳곳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서울과 대구 2도, 세종 영하 3도, 대전 0도, 부산은 5도로 예년보다 2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12도, 광주와 부산 15도, 대구는 16도로 예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꽃샘추위는 모레 낮부터 기온이 크게 오르며 풀리겠고요. 이후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봄꽃도 한층 더 만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요일 중부지방에는 봄비가 한 차례 내릴 전망입니다. 메마른 날씨 속에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람이 불면서 작은 불씨도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윤중로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환경산업에 초점을 맞춘 전남 강진산업단지의 분양률이 75%를 넘어섰습니다. 전남 중남부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전남 중남부권에 필요한 공장터를 위해 조성된 산업단지입니다. 리튬 이온 전지를 생산할 공장의 공사가 한창입니다. 한전 에너지밸리 활성화 등의 기대를 걸고 강진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가격이라든가 지원 정책이 좀 사지역보다 유리했어요, 많이. 네. 유리했고, 그다음에 이제 광주나 목포하고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라서 지역의 출신들을 채용하기도 쉬울 것 같고요. 네. 얼마 전에는 코스닥 등록 기업이 모두 800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150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7년에 불과 28%였던 강진 산업단지의 분양률이 75%를 돌파했습니다. 자치단체와 공기업이 협의체를 만들어 계약금 탄력 납부와 중도금 무이자 지원 등의 유인책을 쓴 성과입니다. 조성 원가를 낮춤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들어오는 입주 업체들이 땅값을 좀 싸게 공급을 받을 수 있고요. 토지에 대한 입지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환경에 관련된 업체들이 지금 여기에 입주를 많이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진 산업단지에는 정부의 환경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진흥원도 들어섰습니다. 입주업체 선정에서부터 연구와 개발, 시제품 생산 그리고 창업 보육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악취, 대기 등 환경적인 측면에서 기술 제공과 또한 입주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 측정 분석 장비를 활용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강진 산업단지 분양이 상반기에 모두 끝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렇다고 할 산업단지가 없었던 전남 중남부권의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나 능력 있지.
가고 싶은 어디라도 갈 수 있고 세상을 원하는 대로 돌려버리고 내 마음껏 가지고 노는 능력. 한마디로 초능력. 당신의 초능력 KT 5G. 서희건설 지역주택조합 잘하는 거 아시죠? 거품이 쫙 빠진 착한 가격,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 설계.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바로 오세요. 전국 100여 개 모델 하우스와 서희 고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서희 스타일스, 서희건설. 신상털기, 망신주기다. 검증 실패 책임져라. 인사청문회를 할 때마다 나오던 공방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에 도입된 이래 대상만 확대됐을 뿐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던 청문회 제도. 이번에는 대수술을 하자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번에 정말 개선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여야 1대1 미니 토론, 더 정치에서 이 문제를 놓고 대안을 찾아보는 토론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루 앞으로 다가온 4.3 보궐선거 쟁점도 짚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또 윤기찬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인사청문회하고 2명의 후보자가 낙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양호 후보자는 어제 채택이 됐고요. 이제 4명의 후보자가 남았습니다만 한국당 입장은 어떻게 명확하게 정리가 돼 있나요? 네, 지금 뭐 진영 후보자하고 문성혁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제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경과보고서 채택을 했고요. 네. 나머지 두 분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저희는 뭐 채택을 할 수가 없다. 끝내 안 된다. 예, 이 두 분은 임명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예, 이 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넣어서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의 정치적 의미가 크게 다른가요? 이제 부적격 의견을 넣는 것은 그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의혹을 감안해서 대통령께서 어쨌든 인사권이 있고 재량권이 있는 것이니까 그 의견을 감안해서 채택 여부, 임명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취지고요. 네. 아예 그 채택을 하지 않는 것은 이 두 분은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의 어떤 기능 차원에서 대통령 인사권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좀 더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위 말해서 대통령 인사권을 견제하는 기능인데 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강력한 의사 표현이죠. 예. 그러니까 김현철, 박영선 두 후보자에 대해서 그렇죠. 추가로 사퇴를 시켜라 이건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사퇴 사유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아마 예. 박영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자료 제출 미비 이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형식상은 그걸 내세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마 제가 보기에 황교안 대표를 끌고 간 거 그 네.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좀 아프지 않았나 싶어서 아마 반대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현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SNS 상에서 예전에 했던 말들 그리고 어찌 보면 이제 정책적인 문제 물론 이제 다운 계약서 문제도 있습니다만 아마 이제 과거에 얘기했던 발언들 SNS 상의 발언들이 논란 같은데 저는 뭐 김현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약간 정책의 차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 남북 관계를 보는 관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르다. 그건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물론 뭐 다운 계약서든 어떤 도덕적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문제,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 이런 부분의 다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그건 여당과 여당 어쨌든 저희 당도 기본적인 입장이 있는 것이고 그게 부합하는 후보이기 때문에 두 분이 제가 보기에는 아주 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약간 의문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채택을 하고 부적격 의견을 하면 되거든요. 언젠가부터 이제 그 전에는 채택은 하고 적격 부적격하고 많이 싸웠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채택할 거냐 말 거냐로 많이 이제 싸우고 있어서 제가 보기엔 이미 뭐 완벽하진 않습니다만 뭐 7분 중에 2분이 낙마하셨고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그 사유 자체가 박영선 의원이나 김현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유가 그렇게 썩 납득하는 건 아니다라고 봐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임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채택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청와대에서 뭐 지명을 처리하거나 사퇴시키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또 예상하시는 거죠? 네. 자, 뭐 어쨌든 7명 중에서 2명은 이미 낙마를 했고 2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부적격, 뭐 특별히 더 부적격하다라는 입장을 갖고 계신 게 이제 자유한국당의 입장인데
자, 지금 상황에서 또 인사검증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인 거죠? 네. 저희 채택하지 않는 이유는 10일 동안에 또 재송부해가지고 저희 네. 그 국회에 다시 한번 채택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그 10일이란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뭐 국민 여론도 또 조성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두 분에 대해서는 국무위원 내지 행정각부의 장으로서 부족하다. 그러니까 임명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시간을 보는 거죠. 국회에서는 그게 심의 전부입니다. 청문제도가 개선되기 전까지.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김현철 후보자의 경우에는 진영 논리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 국가이익 관점에서 보면 뭐 천안함이 우발적 사건이다. 뭐 박왕자 그 피살 사건을 마치 통과 의례다. 그리고 더군다나 NLL에 대해서 NLL을 고소하는 것을 철회해야 된다. 이런 국가이익에 반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통일부 장관 즉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 문제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진영 논리가 아니고. 그다음에 박 후보자의 경우에도 사실 청문회를 저희는 보이콧했다 스스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료 제출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청문위원일 경우에는 상당히 이렇게 독촉을 하셨으면서 네. 기본적인 자료 제출도 안 해주셨고 또한 청문회에 본인이 청문 대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청문 대상을 돌리는 듯한 이런 청문회에서 전혀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로 청문회장을 좀 망친 보이콧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로서는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 그 청와대의 책임론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입장 잠시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픽으로 준비가 됐군요.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경질 요구가 야권으로부터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 어제 윤 수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사 민정 라인에서 특별한 문제가 파악된 것은 없다. 문제가 없으니 특별한 조치도 없다. 뭐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도 그런 얘기를 했죠. 뭐 자리 던지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이런 청와대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이제 그러니까 인사 기준이 문제이거나 네. 또는 검증이 문제이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증이라는 것은 인사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반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파악해보지 못했다라는 게 검증의 문제고. 네. 그다음에 검증이 잘 됐다면 인사 기준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지금 또 어떤 분께서는 언론과 인사청문회가 검증의 결정판이다.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는 참고용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는 국민의 눈높이를 말씀하셨단 말이죠. 도대체 그럼 인사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건지 지금 7대 기준, 5대 기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과연 뭐 그 기준, 5대 기준, 7대 기준이 사실은 버텀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가장 밑바탕에서 이 이상으로 5대 기준, 7대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물론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인사 기준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기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자백으로 저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뭐 화면으로도 정부 출범 초기에 가졌던 5대 인사 원칙이 이제 7대 기준으로 강화된 부분을 보고 계세요. 2017년 말에 강화가 됐습니다.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저 7대 기준을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검증상의 문제는 없었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에서는 검증 실패다. 그래서 낙마자가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이라는 게 문제인데요. 지금 제일 이제 아마 그 최정 후보 같은 게 문제되는 게 불법 재산 증식이냐 문제였던 것 같고 조동 후보 같은 경우에도 재산 증식 부분과 연구 부정행위였던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최정 후보 같은 경우에도 불법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주택 정책을 하는 분이 두 채에다가 분양권까지 세 채를 가는 게 맞느냐. 그로 인해서 이제 어쨌든 그 시세 차익을 20억 이상 본 게 적절하냐 이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제가 뭐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긴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냐면 뭐 한 채는 만약에 두 채는 되고 세 채는 안 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없고요. 만약 시세 차익이 뭐 5억은 되고 10억은 안 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게 이제 그래서 국민의 정서라는 건데 이번에 이제 김의겸 대변인이 20몇 억을 이렇게 투자하면서 어찌 보면 이제 폭발력이 있던 건데 예전에도 물론 이제 다른 후보들도 부동산 논란에서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청와대 측의 입장을 대변한다 그러면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기가 좀 어렵다. 지금 이제 조동 후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해적 허가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 문제되는 건데 황제 유학이라든지 뭐 외제 차라든지 이런 거 예전에도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사실은 정서에 안 맞죠. 그런데 뭐 유학을 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 보내는 건 괜찮고 1억 보내는 건 안 되느냐. 차를 예를 들어서 미국 차는 괜찮고 독일 차는 안 되느냐. 이런 기준이 사실은 좀 애매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국민의 눈높이, 언론의 검증 이런 걸 말씀하신 것이지 이런 어떤
그분들이 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거를 객관적으로 어떤 수치화시키거나 어떤 기준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여론이라든지 어떤 국민의 뭐 눈높이, 언론 이런 부분들도 검증 역할을 담당하는 건 맞고, 근데 그거를 좀 객관적인 기준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인사 이 검증 기준을 좀 완화하는 건 어떻습니까? 현실에 너무 맞지 않아서 어떤 정보가 들어와도 기준을 만족하는 후보자가 나오기 힘들다. 이게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근데 이 기준이 뭐 법에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만든 거고, 그런데 사실은 그 동안에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누누이 문제가 되어 왔던 건데 사실은 그래도 따지고 보면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게 이런 부동산, 쉽게 얘기하면 투기, 그다음에 근로 인했던 차익, 아니면 뭐 위장 전입. 예전에 사실 문제가 제일 많이 됐던 거 이제 학위 논문 표절 이런 거 있죠. 어찌 보면 이제 예전에는 별 문제 안 되던 것들이 국민들의 어떤 윤리 의식이 높아지고 이러면서 공직자에 대한 그 기대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진 건데, 저는 어쨌든 이번에 문제된 것도 이 5대 원칙, 7대 원칙 때문은 아니라고 봐요. 거기에서 사실은 왜냐하면 불법적인 어떤 뭐 재산 증식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투기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연구 부정행위도 그 전에 이제 논문 표절 얘기했는데 이 해적 학회 부분은 어찌 보면 이번에 새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자녀 유학 이런 걸 어떻게 기준을 세우겠습니까? 예를 들어 유학을 보내지 말라 할 수도 없고, 그건 기준에는 없었던 거고요. 그렇죠. 얼마를 보내지 말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외제차를 타지 말라 그럼 당연히 그거는 국제 WTO 문제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 국민들이 용인하는 틀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조동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세금으로 뭐 유학비를 했다 이러면 아마 이 그 세입자나 임차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게 저는 감정선을 건드렸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최종 후보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시세차익을 20억 이상 받다 그러면 그 부동산 정책 하는 사람 입장에서 맞느냐 이런 거라서 그걸 일률적으로 기준을 세우기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한국당 쪽에서는 이런 인식도 있잖아요. 그 문재인 정부가 뭐라고 할까요? 혼자 정의로운 척 하면서 기준을 높여놔서 자충수에 빠진 것이다. 그러니 기준을 낮추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시각이 실제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비판했던 그 기준 갖고 대입을 해봤더니 그 기준에 전혀 안 맞는 분들을 공직자로 추천을 하고 계시다, 임명하고 계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 깔려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기준을 완화한다기보다는 국민적 정서에 맞는 기준을 만들어서 그걸 세분화할 필요는 있어요. 예를 들면 위장 전입은 반드시 안 된다, 뭐 부동산 증식하면 반드시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세분화해가지고 뭐 150개 항목으로 나눈다든가 해서 점수로 계량화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정량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나서 그다음에 정성평가에 대해서는 사실 직무 집행의 적정성 이런 거니까 대통령께서 판단하시는 거죠. 그런데 정량평가에 대해서 저렇게 러프하게 5개, 7개 만들어 놓으시니까 그에 대해서 분명히 반하는 것 같은데 왜 이 인사를 추천했지라고 분명히 국민적 저항이 나오는 거죠. 야권의 비판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인사 기준을 좀 세분화해서 정량 평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정량, 그러니까 점수화하는 것이 뭐 위장 전입이 1회면은 몇 점, 그리고 논문 표절 한 건이면 몇 점, 이런 여러 분야의 그런 흠결들을 모아서 점수화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래서 청와대에서 밝혔듯이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 것이 인사가 좀 제한돼 있다, 풀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 모든 7가지를 다 대입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걸맞는 인사는 하나도 없다. 이거 어느 정도 또 뭐 수긍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정량화해가지고 일정 부분 점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이면 통과되는 이런 부분으로 그 시스템을 만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제도를 좀 현실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검증과 관련해서 미국과 비교해 보면은 한국의 검증 시간,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취약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미국식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건데요. 근데 미국은 완전히 이원화돼 있죠. 그러니까 도덕성 검증이라는 부분은 이제 FBI라든지 국세청이라든지 아니면 뭐 상원의 이제 인사위 이런 데서 상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뭐 기간 제한도 없이 6개월 이상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통과된 사람만 청문회 올라오기 때문에 청문회 자리에서는 당연히 정책 검증 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정책 질문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상시적인 제도가 아니고, 그다음에 어찌 보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점수화를 하려면 결국 판단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데, 상시 조직이라 해야 되거든요. 상시 기관, 예를 들어서 뭐 인사처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아시겠지만 인사 청문회를 하면 그때서야 아마 그 기관에서 각부에서 파견받은 공무원들이 준비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인사 그런 하는 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도, 근데 그 도덕성 검증 부분은 약간 또 비공개로 하고요. 정책 검증 공개로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왜냐면 요
약간 개인적인 뭐 지금 계속 나오는 뭐 병영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 어떤 병을 진료를 받았느냐 아까 박영선 후보자 나왔지만 그런 거는 사실은 굳이 공개될 필요는 없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런 거는 이제 비공개로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보기에도 어차피 미국식 제도를 도입한 건데, 그러니까 일부만 한 거죠.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그걸 이원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좀 이 부분을 좀 비공개로 하고 뒤에 정책 검증은 공개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네, 봅니다. 크게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식으로 신상 검증, 뭐 도덕성 검증이라든가 기본적인 자질 검증을 정보기관까지 포함된 주체들이 수개월에 걸쳐서 한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백악관뿐만 아니라 FBI가 포함되고요. 그리고 또 국세청이 들어가고 또 공직자윤리위라는 조직이 그게 이제 의회 조직인 모양이죠. 그런 조직들이 뭐 서너 달에 걸쳐서 이제 검증을 한다고 하니까 상원 인사청문회에 올라갔을 때는 그 부분은 건드릴 이유도 없고, 그리고 또 그 이전에 신상 검증 단계에서 뭐 정부 당국들이 그렇게 조사한 내용들은 공개될 이유도 없고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도 이제 꺼려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게 공개 청문회다 보니까 예. 아마 거기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신상 정보 유출 때문에 또는 그 비판, 네. 그 이후에 사회생활을 못할 지경에 이르르니까 아마 그래서 본인 스스로 일정 부분 흠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후보들은 예. 능력이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고사하시는 고사를 것 같아요. 하죠. 그래서 네. 저도 개인적으로 도덕성 검증, 자질 검증 부분은 비공개로 할 수 있는 이런 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동안 왜 안 됐을까요? 이 청문회에 대해서 사실은 그 집권하시는 분들이 청문회를 껄끄러워했죠. 인사청문회는 사실은 견제 수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스템화해서 정치하게 해서 견제 기능을 높이는 것은 반대했기 때문에 약간 들러리 기능.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게 개선되어 오지 않았고요. 지금 네. 이번에 아마 청와대도 많이 느꼈을 텐데, 왜냐하면 조동 후보자의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체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검증이 안 돼서 뭐 허위 진술 논란이 일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청문회에서는 허위 진술이나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도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죠. 네. 그럼 이거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는데 여당이 협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야당은 그럴 각오가 돼 있고요. 네. 이미 법안도 아마 서로 양측에서 2개가 제출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권을 쥐고 나면은 좀 입장이 바뀐다는 말씀을 앞부분에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당도 집권했을 때 못했다는 건 인정하시는 거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를 민주당이 쥐고 있는 셈인데요. 놔버릴 수 있습니까? 그게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이게 여야가 바뀌면 때마다 입장이 달라졌던 건 맞아요. 지금 네. 얘기처럼 이제 결국은 자료 제출 강제성, 그다음에 거기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뭐 증언을 했을 때 처벌하는 문제, 그다음에 채택이 안 됐을 때 임명을 못하게 하는 문제, 그다음에 그 문제를 지난번에 이제 부총리 나왔을 때도 이제 하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지금 선거제도 개혁과 더불어서 정치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저는 아마 정치개혁 특위에서 이 문제 지금 당장은 아니었는데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그래요. 봅니다. 네. 지금 한국당을 대표해서 나오셨고 민주당을 대표해서 나오셨는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긍정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녹취 잠깐 듣고 얘기 진행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허점이 많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서 올 상반기 안에 합의 처리할 것을 민주당과 한국당에게 제안합니다. 네, 상반기 안에 하려면 뭐 지금 말씀하신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면 되겠네요. 지금 법안 발의는 아마 돼 있다고 했고요. 두 건이 돼 있습니다. 물론 그 전반적인 인사청문제도 전체를 다 개선하는 내용은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20대 국회에 40건이나 발의됐다. 40건이. 네, 현재 제출돼 있는 것은 그 두 가지 법안 중에 이제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허위 진술을 하거나 그다음에 위증했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넣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자료 제출과 관련돼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금융실명제법을 핑계대지 못하도록 그런 보안 장치를 넣는 거, 이 두 가지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이것만이라도 지금 통과가 되더라도 상당히 인사청문회가 비중 있게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것만 해도 통과시키고 나서 또 이제 그 특위에서 논의하게 되면 또 이게 정치적 쟁점화 해가지고 오래 가거든요. 근데 그런 점만 먼저 우선적으로 하면 지금 뭐라고 할까 집권 세력한테는 좀 부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공개 신상 조사를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병행해서 하는 방법은
별로 지지하지 않으시나 보죠?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는 않은데 예. 장기적으로 이게 이제 인사시마다 정치 쟁점화해서 전국이 급냉되는 예. 이런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런 좀 어떻게 뭐 적폐라기보다는 어쨌든 이런 폐해를 시정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앞서 전해드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축구장 유세에 대한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가 방금 끝났다고 합니다. 현장 연결해서 경남FC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개최된 상벌위원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개최된 하나원큐 K리그 2019 경남 대구 경기에서 한 정당이 경기장 내에서 선거 유세를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K리그 정관 5조 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 조항을 심각히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조항은 축구에 있어서 K리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중히 준수해야 할 의무입니다. 따라서 상벌위원회는 K리그 정관 및 대회 요강, 상벌 규정 등을 고려하여 경남FC에 제재금 2천만 원의 징계를 결정하였습니다. 상벌위원회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관계자 증언, 영상 자료 등을 통해 구단이 선거 유세단의 경기장 진입을 제지했던 점을 확인하여 경남FC가 적극적으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정당도 경기장 내로 진입하고자 할 때 구단이 이를 제지하여 돌아간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경기 이전부터 지역 내 선거 열기가 고조되어 있었던 점, 그리고 고려해서 보다 많은 인력을 투여하여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던 점, 그리고 선거 유세단이 경기장에 진입을 할 때 보다 능동적으로 제지하지 못했던 점 등이 경남 구단의 귀책 사유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위와 같은 징계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방금 들으신 대로 프로축구연맹이 경남FC에 대해서 2천만 원의 벌금에 해당되는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는 결과 설명 직접 들으셨습니다. 최근 있었던 자유한국당의 창원 축구경기장, 경남FC 홈구장이죠. 그곳에서 선거 유세를 한 것과 관련해서 구단 측이 제지를 했지만 능동적으로 대응하지는 못했다. 이 부분을 귀책 사유로 인정해서 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발표 과정에서 다른 정당도 진입을 시도했다가 구단 측의 제지 때문에 돌아갔다는 점이 새로 확인이 됐고요. 네, 이번 자유한국당의 선거장 축구 경기장 유세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연맹의 정관, K리그 정관을 위배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이 부분에 관한 토론 주제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잠깐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조금 전에 했던 청문회 제도 개선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축구연맹의 징계 결정, 결국 경남FC가 징계를 받게 됐잖아요. 네. 잘못은 자유한국당에 있는데 왜 구단이 징계를 받냐,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징계 구조가 어찌됐든 그 내부 규정에 따른 이제 외부인의 행위에 따라서 내부 규정에 따른 내부자 징계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잘못했죠. 근데 다만 저희는 이제 해당 그런 규정이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저희를 상대로 아마 협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고, 다만 지금 경남FC 차원에서 저희를 상대로 해서 뭐 법률적으로 손해배상도 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로서는 그 선거관리위원회에 분명히 그 진입하기 이전에 전화로 유권 해석을 의뢰해서 들어가도 된다라는 유권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받고 들어갔지만 내부 규정상 금지되어 있다는 건 알지 못했고요. 그래서 확인하지 못한 잘못은 저희가 다 인정을 합니다. 사과를 드렸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일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약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도 지금 발표 나왔지만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갔다. 그러니까 규정이 있느냐 모르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선관위 말씀하셨지만 선관위에서는 사실은
안으로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말하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축구 경기장 가도 되냐? 그러면 선거를 하시는 분들은 다 밖에서 하겠구나 의뢰 그렇게 생각하죠. 이걸 표 끊고 들어가는 데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네. 봅니다. 그거는 선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상식인데요. 근데 이제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정당은 안 들어갔고 어떤 정당은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진짜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그 다음에도 안에서도 계속 그 경비 선해 주시는 분들이 말렸는데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이걸 뭐 손해배상 청구가 기다릴 게 아니라 한국당에서 그냥 배상해 주는 게 맞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경남 입장에서는 데미지를 얻은 것이지 않습니까? 금전적으로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 감점 10점이나 뭐 무관중 경기했으면 굉장히 손해가 컸을 텐데 그 정도 아니라 그래도 좀 소극적으로만 제재했다 이런 걸 해서 2천만 원 부과금 매겼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한국당에서 당연히 책임을 져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사실관계를 하나만 더 확인하면 그 당시에 이제 능동적 대처를 못했다라는 표현이 어떤 행동을 지칭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현장에 있던 그 관계자 말을 제가 직접 들어보면 그 당시에 어쨌든 적극 제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건 없었다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들어가서 관계자로부터 듣고 그때 부랴부랴 옷을 환복하고 그때 이제 적절한 조치를 했다는 거고요. 선관위 관련해서는 분명한 것은 입구에서 선관위에 전화해가지고 들어가도 되느냐라고 분명히 물었다는 겁니다. 그 통화 내용을 옆에 몇몇 관계자가 들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 저도 이제 경남 FC에도 밝힌 걸 보면요. 들어갈 때도 그러니까 일부는 표를 끊었다 그랬는데 일부는 표를 안 끊은 분도 있었다 그랬고 FC 경남 FC에서 그 다음에 들어갈 때도 이 옷을 입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도 행위를 할 때 그런 옷을 입거나 아니면 위세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렸는데 금방 이렇게 옷을 갈아입은 척 하다가 다시 또 갈아입고 했다. 이게 어쨌든 경남 FC의 공식적인 입장이었거든요. 그렇게 오늘 또 그 상벌위원회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제지를 안 했다. 적극적으로 제지하기 사실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뭐 정치인이고 뭐 국회의원 나오시는 분인데 뭐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림에도 불구하고 한 거 그게 어찌 보면 이제 좀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죠. 환복을 했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이제 제지를 받고 옷을 갈아입은 건 맞습니까? 네, 화면에도 보면 옷을 갈아입었다고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척하고 다시 입었다는. 그래서 그거 제가 아직 확인 못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 확인하려고 당시 현장에 있던 당직자들 여러분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지금 경남 FC가 밝히는 내용하고 그 당시 거기에 있었던 분들의 경험담하고 좀 약간 달라서 확인을 했는데 어쨌든 선관위에 저희가 들어가도 되느냐에 대한 질의를 해가지고 허락받은 건 맞고요. 그다음에 들어갈 때 제지를 당했다. 이거는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분 말이 맞는지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 선관위에 문의한 거는 그 입구 안으로 들어간다 말다 이 부분을 그 부분을 물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입구 앞에서 물어봤기 때문에. 선관위의 입장은 다르던데요? 선관위 입장 달라요. 선관위가 지금 보면 그 저희가 이제 언론 보도 언론의 그 풀에도 띄었는데 그 부분을 분명히 입구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를 해가지고 여기서 더 안으로 들어가도 되냐라고 물었다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선관위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선관위 입장은 다르더라고요. 공개 장소지만 유료인 경우에는 들어가면 위법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밝히던데 그거는 일반적인 법의 해석인 것 같지만 어쨌든 사실관계는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대표의 그 뭐라고 할까 일정인데 풀 영상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선관위 질의하는 거는 저도 아마 이제 우리 영기찬 대변인께서 선거 나오시니까 아는데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지하철 같은 경우도 표를 끊고 가는 데는 안 돼요. 뭔가 이제 셔터가 있는데 제한하는데 이런 데는 공개된 장소는 안 보는 거거든요. 아무나 들어가는 데는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데 앞에서 제지하지 않는 뭔가 차단이 돼 있지 않은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 공안검사 출신이거든요. 선거법 공안부에서 다룹니다. 지금 강기훈 후보도 선거 몇 번 출마하셨어요 거기에. 저는 모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그쯤 하고요. 자 이번 그 재보선이 보궐선거가 두 곳에서 비록 열리지만 이게 뭐라고 할까요? 그 당 대표까지 지금 뭐 거의 올인하다시피 한 선거여서 특히나 창원 성산의 선거 결과가 뭐 나온 뒤에 무슨 요인인가를 짚어내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결과가 안 좋다면 이번 축구장 유세도 연관이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뭐 글쎄 그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저희로서는 악재이면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영향을 미쳤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겠죠. 그래서 득표 요인이 아니고 간표 요인은 분명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황 대표의 책임론이 선거 이후에 불거질 소지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당내에서? 저는 축구장 유세, 그러니까 동선을 짜고 확인하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대표실에서 하는 건 아니고
해당 지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글쎄요, 대표의 책임론이라기보다는 뭐 한국당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죠. 네. 자, 그리고 악재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악재로 볼 수 있는지 사실 이 사실관계와 관련된 문제여서 오세훈 전 시장이 지원 유세를 하면서 노회찬 의원에 대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당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당의 공식적인 평가 내지 여러 중론을 제가 들어본 건 없습니다만은 예. 어찌됐든 그 노회찬 그 전 의원의 이런 일을 선거 유세에 활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노회찬 전 의원의 관련된 행위를 언급하는 것을 터부시하거나 할 그럴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회찬 의원이 생활 정치 또는 어떤 진보의 이상과 이념을 국민 속에 뿌리 내린 건 맞아요. 그런데 노회찬 의원의 모든 행위들이 다 정당한 건 아니거든요. 그 일련의 이미 재판에서 그 부분이 사실로 이제 재판에서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 언급한 자체 그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선거 유세 과정에서 그런 일들을 활용한 부분은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발언 요지가 그러니까 돈을 받았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끌었다.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그렇죠. 팩트와 팩트의 예. 조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당연합니다. 지금 이제 뭐 재판에서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 이거는 수사 대상이 안 됐고요. 물론 돌아가시면서 그래 되는데 사실은 그 뭐 법적으로 그게 뭐 사실이냐 아니냐라도 사실이라도 말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어떤 감정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요. 예.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뭐 돈을 받았느냐, 그 다음에 자살한 건 맞고, 그 다음에 유서에도 남긴 건 있어요. 어쨌든 뭐 잘못된 선택했다 인정했기 때문에 사실인 건 맞지만 굳이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박정희 뭐의 정신을 잃는다 그러는데 그분이 그러면 뭐 그렇게 불행하게 그 부하한테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를 굳이 하지 않거든요.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실이라 하더라도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는데 최소한 고인에 대한 예의는 아니다라고 보고 저는 뭐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보태면 재판에서 확인이 됐죠. 왜냐하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이제 돈을 준 그거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물론 노회찬 전 의원께서는 이제 뭐 공소가 되지 기소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따라서 재판에서 확정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오는 바람에 저희가 얘기를 중단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청문회 개선 방안에 대해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상반기 내에 제도 개선을 이루자. 이런 제안에 원칙적으로는 민주당과 한국당 다 동의하는 것으로 아까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뭐 기한이나 이런 건 모르겠지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당 입장에서 이제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게 강제하는 방안, 그다음에 허위 증언을 했을 경우에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청문회 제도를 개선하자라는 입장이라고 그러셨던 거죠? 자료 제출은 김경진 의원께서 2018년도 말경에 발의하신 법안이고요. 그다음에 허위 진술 내지 위증했을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자라고 해서 그건 김도읍 의원이 최근에 발의한 법안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의 제안은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충분히 뭐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전제가 이제 그런 거죠. 아까 미국식 얘기하셨는데 이제 공직자윤리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뭐 청와대 인사라든지 이렇게 상시적으로 되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자료를 다 제출한다 그러면 그게 이제 공개되느냐 안 공개되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아마 전제가 돼야 되지 않나. 신상 검증,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되 그런 자료 제출이 원활하게 되도록 알겠습니다. 자, 참고로 앞서 토론을 하면서 봤던 그래픽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 19대 국회 그리고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얼마나 발의됐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18대 국회에서 30건이 발의된 가운데 2건이 통과가 돼서 일부 제도 개선이 있었고요. 19대 국회 그리고 20대 국회에서 총 82건이 발의됐지만 한 건도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처리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이런 기대가 현실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와대가 개각 논란에 대해서 무척 억울하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청와대가 내린 결론은 조국, 조현옥 인사 라인, 이른바 조조 라인의 철통 방어로 보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둘만큼은 내줄 수 없다. 과거에 대통령 밑에 소통령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조통령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대통령 밑에 소통령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조통령이 있는 것 아닌가. 장관 후보자 2명에 대한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는 깊게 내려진 종기의 뿌리는 그냥 놔두고 환부 위에 반창고 하나 붙이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아프겠지만 이제라도 종기를 뿌리채 드러내는 용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팔다리를 잘라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조국 수석과 조현옥 수석을 즉시 경질해야 합니다. 김현철, 박영선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자진 사퇴도 속히 결정해야 합니다. 종기의 뿌리는 그냥 놔두고 환부 위에 반창고 하나 붙이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고 노회찬 전 대표를 모욕했습니다. 오 전 시장의 발언은 묵과할 수 없는 고인과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정치적인 테러입니다. 오세훈 전 시장이 아니라 황교안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아무리 선거가 급해도 괴물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창원 시민들 앞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하고 이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아무리 선거가 급해도 괴물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뉴스브리핑입니다. 지난해 국가부채가 연금 충당 부채와 국채 발행 등의 영향으로 사상 처음 1,70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1,682조 7천억 원, 국가자산은 2,123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국가부채 증가 규모는 126조 9천억 원으로 공무원과 국민연금 등 연금 충당 부채가 94조 1천억 원 증가했고 국공채 발행 잔액이 21조 7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680조 7천억 원으로 국민 한 명 기준 1,319만 원에 달했습니다. 환경부 산하기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김 전 장관을 불러 3차 피의자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기자들의 질문에도 조사를 성실하게 잘 받겠다는 말만 남기고 검찰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을 표적 감사하고 후임 자리에 특정 인사를 앉히기 위해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건빵은 군인들의 대표적인 비상식량으로 꼽히는데요. 최근에는 야채 건빵, 참깨 건빵까지 등장하면서 신세대 장병들의 입맛을 돋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건빵은 일제강점기 시대 일본군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모든 물자가 부족했던 6.25 전쟁 당시 건빵은 귀한 식량으로 대접받았습니다. 건빵은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휴대하기가 간편해 군의 대표적인 전투식량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하지만 전분이 많고 수분이 적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기가 쉽지 않고 금방 질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군부대 식단과 매점 내 음식도 다양해진 만큼 건빵이 사실상 장병들의 입맛에서 밀려난 지 오래입니다. 이런 가운데 군이 최근 올해부터 새로운 건빵을 선보였습니다. 바로 야채 건빵과 참깨 건빵입니다. 기존의 퍽퍽하던 맛을 최소화하고 바삭함과 단맛을 최대한 살렸습니다. 조금 더 맛이 풍요로워지고 어린아이도 좋아할 만한 그런 건빵인 것 같아가지고 모든 연령층이 조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일선 부대에서도 맛과 전투 식량으로서 건빵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큽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크래커와 맛이 흡사해서 기존 장병들의 선호도 향상도 매우 높을 것 같고 또한 군 먹거리 발전에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건빵도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하며 전투 식량으로서의 위치를 더욱 굳힐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유아기에 스마트폰이나 TV를 많이 보면 아이의 언어 발달이 늦어질 수 있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성규 교수 연구팀의 조사 결과 하루 2시간 이상 미디어에 노출된 비율이 언어 발달 지연 아동에게서 63%로 나타난 반면 그렇지 않은 아동에게는 16%에 불과했습니다. 또 미디어를 처음 접한 시기도 언어 발달 지연 아동의 95%가 생후 24개월 이전, 그렇지 않은 아동은 58%에 그쳤습니다. 미디어를 보는 방법에서도 언어 발달 지연 아동은 혼자 보는 경우가 79%, 그렇지 않은 아동은 41%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10분 정도 활기차게 걸으면 관절염에 의한 신체 기능 장애를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노스웨스턴대 의대 연구팀은 무릎, 고관절 등 하체에 관절염이 있는 환자는 매주 1시간, 하루 10분 정도의 활기찬 걷기 운동만으로 일상생활 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하체에 관절염이 있지만 초당 1m 속도로 걸을 수 있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1,500여 명을 대상으로 4년 동안 진행한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전남 순천에서 난 산불이 16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산림 5헥타르가 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은 산 아래 도로에서 시작돼 강한 바람을 타고 정상 부근까지 번졌지만 인근 마을로 확산하지는 않았습니다. 메이저리그 템파베이의 최지만이 2경기 연속 멀티 히트를 쳤습니다. 최지만은 콜로라도와 홈 경기에 3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2안타 1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최지만의 시즌 타율은 3할 1푼 3리로 올랐고 템파베이는 7대1로 이겼습니다. 더 뉴스 1부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